35년을 함께 산 남편, 믿었던 절친, 그리고 사라진 결혼식 축의금. 모든 진실은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영상 속 남편과 절친이 몰래 주고받는 수상한 눈빛. 그날 이후 사라졌던 친구의 향수가 집 주변에서 다시 풍기기 시작하고 지하 창고에선 정체불명의 담요와 긴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나온 수첩엔 아내의 일상이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주택가, 하얀 담장 안에 아담한 2층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62살의 박정희 씨였습니다. 아직 정 씨라는 성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결혼 전 성은 윤 씨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에서 박정희가 된, 그러나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은 여자.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5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늦잠이란 걸 자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 챙겨야 할 때도, 남편 출근 도시락 싸야 할 때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떠나고 남편 은정준 씨만 달랑 남은 지금도 몸은 여전히 새벽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 은정준 씨는 올해 65이었습니다. 3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요즘은 동네 노인정 바둑 모임에 나가거나 마당 텃밭을 가꾸거나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특별히 크게 다툰 적도 없고 특별히 뜨겁게 사랑한 적도 없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부였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희 씨는 그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아들 은태연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 은수지는 결혼해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의 그날 2024년 11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안방 옷장 맨 위 칸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박스 안에는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앨범, 유치원 졸업장, 그리고 맨 밑에 라벨도 떨어진 VHS 비디오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었지만 테이프 케이스 뚜껑 안쪽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14일 정희와 정준 결혼식. 결혼한 지 35해가 넘도록 정희 씨는 결혼식 영상을 다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테이프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찬장 한쪽에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버리라고 몇 번이나 성화를 부렸지만 정희 씨는 이유도 모른 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정희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낡은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는 화면이 잠시 이어지다가 30여 년 전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결혼식장에 붉은 카펫, 흰 드레스를 입은 27살의 자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 오빠 내외의 젊은 얼굴. 정희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은정준 씨가 입장하겠습니다. 하얀 나비 넥타이를 맨 30살의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킥킥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 새까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하객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심장은 그 순간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그 웃음을. 이경아였습니다. 이경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 씨와 이경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여고 시절 같은 반에서 만나주기 맞아서 붙어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연애 상담을 해주며 성인이 된 뒤에도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경아는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이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경아를 좋아했고 여자들도 경아를 좋아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경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정희 씨가 은정준 씨를 처음 만난 날도 경아와 함께였습니다. 소개팅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경아의 직장 동료 모임에 정희 씨가 따라갔다가 은정준 씨를 만났습니다. 경아가 쟤 괜찮지 않아? 자꾸 너 쳐다보더라라고 귓속말을 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정희 씨의 결혼식 날 들러리를 섰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경아가 많이 도왔습니다. 축의금 관리도 경아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아는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정희 씨는 경아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돌아오면 밥 사줄게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정희 씨는 경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직장에 연락하니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의금 봉투들을 정리하다가 정희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경아가 관리하던 축의금 함이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없어진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아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정준 씨는 그냥 잊어버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생기고 살림이 늘어나고 일상이 바빠지면서 경아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낡은 비디오 화면 속에서 경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석에 앉아 있는 경아.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경아의 눈길이 계속 신랑 은정준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경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랑 정준 씨도 잠깐 하객석 쪽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듯이. 정희 씨는 비디오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오래된 영상에서 오래된 기억이 튀어나오니 없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 고개 까딱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노인정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옷장 정리하다가 결혼식 비디오 찾았어요. 오랜만에 같이 봐요.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 정준 씨는 소파에 앉다 말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런 거 왜 꺼내? 오래됐는데 볼 것도 없잖아. 정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그 짧은 대답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대문 앞을 쓸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박정혜 씨 댁 맞죠? 여기 두고 갈게요. 정혜 씨는 의아했습니다. 주문한 것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보습 크림 세트였습니다. 주문자 이름 칸은 비어 있었고 배송지만 정혜 씨의 집 주소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예요? 크림 같은 거 왔는데. 정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사? 잘못 온 거 아냐? 정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택배사에 전화해서 주문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닷새 후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희 씨가 평소 즐겨 마시던 쌍화차였습니다. 역시 주문자 란이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정희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보습크림도 쌍화차도 정희 씨가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보낸 거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정희 씨는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다가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향을 맡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경아가 늘 뿌리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향수, 독특하게 머스크와 장미가 섞인 향. 당시 경아가 이거 나만 쓰는 향이야. 특별 제작이야 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 향수. 정희 씨는 빠르게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에는 오후에 햇빛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아가 돌아왔다는 것인지, 돌아왔다면 왜 나타나지 않고 향수 냄새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인지, 택배들은 경아가 보낸 것인지, 그렇다면 경아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과 모르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주소록이었습니다. 경아의 고향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진 번호겠지 하면서도 눌러봤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눌렀습니다. 이번엔 연결음이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경아의 오빠를 기억해냈습니다. 이름이 이경수였습니다. 경아와 달리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식에 왔었고 당시 명함을 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명함이 아직 수첩 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직장 번호였으니 당연히 없는 번호겠지만 혹시나 싶어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정희 씨는 SNS를 뒤졌습니다. 이경아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의 사람들이 여럿 나왔지만 기억 속의 경아와 일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자꾸 이경아 생각이 나. 비디오 테이프에서 얼굴 보고 나서 그 순간 정준 씨의 젓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애 왜 갑자기 오래전에 절교한 친구잖아. 정준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서 당신 그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죠? 당연하지. 왜 내가 봐. 정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이 멈추던 그 0.5초가 정희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정희 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는 반지하 형태의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증축한 공간이었습니다. 골동품이나 오래된 가구를 좋아하는 남편이 내 물건 보관할 데가 없다며 지하 창고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그곳이 남편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어서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타한 사이 정희 씨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묵은 김치 단지를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였습니다. 포장 음식 냄새, 그리고 그 밑에 향수 냄새. 정희 씨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책들, 공구 상자들, 골동품 액자들, 먼지 쌓인 전축, 누런 신문지 묶음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평소엔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 종이컵이 2개. 정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물건치고는 너무 이상한 배치였습니다. 남편은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빈 종이컵 같은 것을 그냥 바닥에 두고 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요. 그 담요는 정혜 씨가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황급히 창고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오면서 정혜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절대 그럴 리 없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다독일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노인정에 간 사이 정희 씨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담요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종이컵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어제 본 것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창고 안을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구석진 곳에 둥근 모양의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거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닦은 것처럼. 그리고 환풍구 아래쪽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단발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긴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검은 빛이 나는 젊지도 않지만 완전히 센 것도 아닌 60대 초반 여성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정희 씨는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냥. 수진이 눈치 빠른 아이였지만 정희 씨는 아직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확실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대신 기억을 뒤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끼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 7년 전부터 지하 창고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전에는 현관 열쇠고리에 같이 걸어두었는데 어느 날부터 별도로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한번 창고 열쇠 어디 있어요? 물었더니 내가 갖고 있어. 왜? 하고 약간 날카롭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그의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재작년부터 갑자기 여보, 요즘 당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지난주에 누굴 만났는지 같은 것들을 정혜 씨가 가끔 헷갈리면 남편이 정혜 씨 요즘 기억이 영 아니야.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덜컥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 실제로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기억력이 연령 대비 아주 양호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은 아, 그래. 그럼 됐지 뭐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패턴이 보였습니다. 정혜 씨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챌 때마다 남편은 그것을 정혜 씨의 기억력 문제나 착각으로 돌렸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냄새 난다고 했을 때 환기가 안 돼서 그래. 당신 코가 예민해졌나 봐라고 했습니다. 향수 냄새 이야기를 했을 때 골목에서 아줌마가 지나간 거 아냐. 당신 요즘 왜 자꾸 그런 거에
예민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정희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고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 못 이루던 정희 씨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창문을 통해 옆집을 봤습니다. 옆집은 3년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주인 노부부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로 그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새를 놓지도 않고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옆집 창문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건전지 전등이나 핸드폰 화면에서 나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빛. 정혜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착각인가? 가로등 빛이 반사된 건가? 그런데 30분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가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었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쪽 담장을 아무렇지 않은 척 살폈습니다. 옆집 쪽 창문 아래 풀숲에 발자국처럼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 담배꽁초 하나. 남편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끊었다고 했지만 정희 씨는 담배꽁초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왜 담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에 사는 73세 이순심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옆집에 누가 드나드나? 내가 며칠 전에 밤에 사람 그림자 봤거든. 비어있는 집인데. 이순심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겠어요. 집 아들이 청소하러 오는 거 아닐까요? 이순심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아들은 이 동네 오면 꼭 인사하고 가는 사람인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 밤에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순심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가기엔 아직 뭔가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상한 일 있어. 와줄 수 있어? 다음 날 수진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에서 발견한 장면부터 향수 냄새, 택배, 지하 창고의 담요와 종이컵, 머리카락, 옆집의 불빛까지. 딸 수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럴 리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수진아, 너는 아빠가 오래전에 담배 끊었다는 거 알지? 근데 옆집 담장 밑에 담배꽁초가 왜 있겠어?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모녀는 조심스럽게 지하 창고를 살폈습니다. 수진이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창고 암벽 한쪽의 낡은 합판으로 막아둔 좁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원래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합판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못으로 박혀 있었지만 한쪽이 헐거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1미터 남짓한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접이식 의자 하나와 담요 하나,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과자 포장지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비췄습니다. 과자 봉지 옆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빼곡히 적힌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내용이 적힌 기록.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정희 외출 마트 방향 11시 40분 귀가 1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딸 통화 20분 11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텃밭 30분 정희 씨의 일상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어두운 공간 안에 숨어서 정희 씨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이게 진짜라면 저 수첩이 전부가 아닐 거야. 정희 씨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쌓인 의심들이 이제 수첩 하나로 굳어지자 오히려 눈물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수진은 수첩의 글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두 모녀는 지하에서 나와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 안,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오래된 서류 파일 뒤에서 수진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경아와 정준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식당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날짜 도장이 찍힌 사진 한 장. 1989년 9월. 정희 씨의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메모지 하나. 정준 씨의 필체였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연락해. 계획대로. 정희 씨는 오랫동안 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연락해. 계획대로. 결혼식. 사라진 축의금. 이경아.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시 사라진 축의금은 이경아가 단독으로 들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준 씨와 경아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정혜 씨의 결혼식을 이용해서 둘이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진아 아빠가 옆집에 경아를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아 정혜 씨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준 씨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정혜 씨와 수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왔네. 갑자기 왜? 아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 숨겨진 방 알고 있죠? 정준 씨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단 0.5초 만에 정준 씨는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숨겨진 방이라니. 창고는 창고지. 정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첩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굳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무슨 수첩? 엄마 일과가 적힌 수첩이요. 매일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적힌 수첩.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 지금 이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아니면 35년 동안 자신이 본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정준 씨는 결국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경아 어디 있어요?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정준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알아냈을 줄은 몰랐어. 마침내 정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처음부터. 정혜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정준 씨는 한참을 바닥만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아와의 관계는 정희 씨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소개팅 자리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아의 직장 동료 모임에서 정희 씨를 만난 것. 경아가 정희 씨 귀에 대고 쟤 괜찮지 않아? 자꾸 너 쳐다보더라라고 했던 것. 그것이 사실은 경아와 정준이 함께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준 씨와 경아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아는 정준 씨와 결혼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준 씨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준 씨를 놓기는 싫었습니다. 경아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순진한 애한테 장가를 가. 살림 잘해줄 애 하나 붙잡아. 그리고 나는 따로 네 옆에 있을게. 20대 초반 아직 철이 없었고 경아에게 눈이 멀어 있던 정준 씨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아내이자 살림도구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축의금을 빼돌린 것도 경아가 따로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정준 씨와 경아는 비밀리에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경아는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살다가 10여 년 전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준 씨가 경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전 경아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준 씨는 고민 끝에 비어있는 옆집에 경아를 들였습니다. 집주인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정혜 씨 몰래 경아를 먹이고 재우면서 경아가 불안해할 때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혜 씨가 뭔가 눈치챌 때를 대비해서 지하 창고와 연결되는 숨겨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경아가 가끔 집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감시가 아니라 경계였다고 정준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과 경아가 들키지 않기 위한. 당신을 감시한 거야. 그게 경계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오랫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기억이 이상하다고 했던 것도, 내가 예민하다고 했던 것도 전부 내가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였군요.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정혜 씨가 말렸습니다. 잠깐, 나 경아 한번 만나볼게. 수진이 놀랐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경아도 아프다고 하잖아. 한 번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수진과 함께 옆집 앞에 섰습니다. 정준 씨가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들어가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기억하는 밝고 활달하던 이경아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초췌한 여자,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누리끼리했습니다. 경아는 정혜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마침내 경아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물이었구나.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경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어? 나한테 결혼식 들러리 서면서 축의금 챙기면서. 정혜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간 흔들렸습니다. 경아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들키니까 미안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경아야, 너 지금 병원 가야 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 그게 먼저야. 경아가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35년을 속고 살았어도 나는 아직 인간이니까. 정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태연은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 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을 먼저 들어줘. 아들, 딸이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 35년을 속고 살았어. 그게 지금 와서 다 거짓이 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산 거, 그건 진짜야. 내 삶은 진짜야. 아무도 그걸 거짓으로 만들 수 없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법이 판단하게 할 거야. 엄마가 직접 나서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그것은 이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35년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주택도, 남편 퇴직금도, 노후연금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아를 옆집에 불법으로 숙박시킨 것은 건물 무단 점유였습니다. 집주인이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횡령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였지만 정희 씨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아는 정희 씨의 도움으로 지역보건소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그것까지 챙긴 이유를 아들 태연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을 도와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이. 태연아. 정희 씨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은 나쁜 짓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건 별개야. 나는 그 사람 편이 아니야. 그냥 아픈 사람 치료받게 하는 거야. 그게 나야. 태연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혼 조정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은정준 씨는 처음에 재산 분할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사를 세워 맞섰습니다. 그러나 정혜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수첩의 사진, 서류 파일 속 사진들, 담배꽁초, 비디오 영상 속 장면, 그리고 수진과 이웃 이순심 씨의 진술은 모두 정혜 씨의 손을 들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 씨의 장기적 기만 행위와 가스라이팅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의 60%가 정혜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쥐고 나오면서 정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5년 인생 중에 가장 서늘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정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수진아, 엄마 수고한 게 아니야.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정혜 씨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정혜 씨는 용인의 집을 정리하고 인천 수진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을 고르는 날 정희 씨는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골랐습니다. 환하네. 좋다.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도 챙겼습니다. 아들 태연이 엄마 그건 이제 버려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져갈 거야. 정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게 없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 뻔했잖아.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계야.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혜 씨도 웃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